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책방, 도기 인사이드 저자와의 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저희 채널에 모시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책으로는 볼 수 있지만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요. 우리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는 책을 쓴 선일회계법인의 이대훈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초면인데 사실은 이 책이 정말 재미나게 쓰여졌어요. 저는 이제 회계 책은 저도 나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투자 실생활에 진짜 적용이 딱딱 되는 거고 필요한 재무책이다. 그 머릿말을 보고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네. 주식 투자로 망해본 적 있으시다면서요? 예. 예. 그렇죠. 예. 다들 똑같은 형태의 망함을 저도 겪었습니다. 네, 보니까 상당히 크게 망하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연봉 정도 날렸으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일반인들 망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회계사분이 망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 전문 분야인데. 이게 회계사들이 더 주식 투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따지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 회계사들은 보통 홍행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면 숫자라는 건 뒤에 나오는 거고 주식이라는 건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간극 때문에 잘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상장 폐지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회계사 1년차, 2년차 정도 됐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자만감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보면 된다. 뭐 회사 말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제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제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네. 아마 그 회사는 제가 투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뭐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때까지 제가 겪었던 경험을 버무려서 네. 제가 이제 책을 썼던 거고요. 네. 책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상장 폐지는 어떤 회사가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보 이용자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경험을 버무려서 제가 이제 풀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적절히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그때 그 상패는 왜 당하신 거예요? 그 회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었는데 당시엔 핫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미래 그 전망을 좋게 봤죠. 그러니까 회계사니까 사업 보고서도 보고 뭐 회사의 그 향후에 이제 비전이나 이런 걸 봤는데 네.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좀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고 뭐 적절하게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사업의 개요를 보셨구나. 예, 뭐 회계사님이 재무제표를 본 게 아니고 사업의 개요 내레이션 쭉 탄 거 그걸 보셨구나. 그것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순진했던 거죠. 좀 나이브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냥 철썩 믿어버리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주장하는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그냥 회사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쓰여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를 포함한 각종 투자자분들은 뭐 소액 투자자분들은 그대로 털썩 믿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믿으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가 그런 비전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 안 하고 이 회사는 뭐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미래 가치도 높아지고 주식 주가가 올라갈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었고 기다렸고 망했고 그렇게 이제 3단계가 된 거죠. 대부분의 아마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다룬 부분, 뒤에 또 부록으로 다룬 부분 중에 하나가 상폐되는 회사의 특징.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폐되는 회사의 특징부터 조금 본인 경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폐당하는 회사의 특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일단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못 번다. 그렇겠죠.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상에 현금 이익이 없다. 네, 현금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상폐되는 회사들은 이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매출액을 만들고 뭐 매출액 만드는 건 쉬워요. 특관자한테 이것 좀 사가 특별 관계자한테 특수관계자한테 내가 뭐 이 매출이 지금 필요하니까 얼마에 사둬라. 쉽게 하면 친구한테 야 이거 좀 사줘. 그렇게 하고 이익을 내고
나중에 반품되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런 식으로 이익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돈을 그 사람이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 대금을. 그러니까 현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익으로 표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상장 폐지당할 종목들은 현금 이익이 거의 없다. 계속 빵꾸가 난다. 근데 그게 사실 현금 흐름표상으로 보면 기초 현금과 기말 현금으로 네네네. 기초보다 기말을 플러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족한 자금이 있으면 외부에서 자금을 충당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비상장보다는. 왜냐하면 유상증자도 쉽게 그 대중으로부터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전환사채도 있고, 뭐 신주수금 사채 여러 가지 이제 매자인을 써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뭐 필요만 하다면 언제든지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부족한 거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 나더라도 어떤 이슈를 터뜨려서 네.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낼 거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투자자들부터 소액 투자자들부터 돈을 받는 거죠, 계속. 그건 이제 첫 번째가 유상증자. 예,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네. 전환사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CB, BW 예, 하는 예. 소위 말하는 매자닌이라고 하는 그런 매자닌, 것들 복합금융권, 발행하고 그렇게 이제 자금 조달을 하면 영업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난 걸 재무활동 현금으로 플러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에서 마이너스 났는데 돈을 땡겨와서 그렇죠. 토탈 현금은 플러스가 되는. 예. 그런 회사들은 돈이 갑자기 부족해져요. 계속 충당해 나가다가 결국 버티다가 나중에는 주주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 시점 되면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를 해도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으로 따지면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막판에 그냥 왕창 무너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처음에 이제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다가 인기가 없으니까 3자 배정을 하다가 네. 그것도 안 되니까 실패해버리고 나중에 시비를 발행해서 뭐 어떻게든 계속 이어 나가다가 결국에는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산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회사가 하기에는 좀 잔돈 갖고 개인들한테 네. 3자 배정하는 건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는 이제 꼬시는 행위일 수 있는 거죠. 막 그러니까 15억, 21억 뭐 개인한테 막 그렇게 하는 그게 것도 아마 있어요. 뭐 실제 진성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가짜 거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추정을 하건데 네. 만약에 뭐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넣어둬라. 어차피 자본 확충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본 잠식이 돼 있으면 그 자본만 어떻게든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면 상장 폐지는 면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상폐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재무 활동으로. 그거 다 하고 그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면 입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그럴듯한 내용으로 사기를 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만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아닌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책에다 넣었습니다. 네. 상장 폐지되는 게 이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일반 투자자를 위해서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업이 재구실을 못할 때 그때 네. 상장 폐지가 되는데 그쵸. 그게 이제 그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못 오를 때 매출 적정, 예. 적정 매출. 근데 이 부분은 쉽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이 있으면 싸게 팔면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것 때문에 상폐 당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과거에 이제 주로 상폐 당하는 경우가 영업 손실이 계속 났을 때, 영업 손실. 영업 손실이 5회 연속 났을 때 상장 폐지 실시. 5년 연속입니까? 예, 5년 연속. 네. 4년 연속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요. 네. 한 번 더 영업 손실이 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이제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일단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려스러운 게 영업 손실이 나는 걸 이제 두려워 안 합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들이. 왜냐하면 5년 연속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억지로 이익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굴려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자금 조달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건 자본 잠식만 피하면 되거든요. 네. 자본 잠식이 된 기업은 무조건 상장 폐지. 자본 잠식이라는 건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비용을 쓰다가 비용이 넘쳐나서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 예를 들어 50억으로 시작했는데 종잣돈을 다 까먹은 종잣돈을 다 까먹은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종잣돈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까먹은 채로 있으면 그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군가를 꼬셔서 돈을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주주들을 속여가면서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앞으로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5년 넘어가면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신났다 이러면서 계속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고 섞여 있을 텐데 말이죠. 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손익 규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돈도 못 버는 기업들이 뭔가 뭐 바이오나 무슨 이런 걸 갖다 붙여가면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주주들이 계속 이제 그 시장을 갖다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작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5년 연속이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 없어진다. 없어진다. 네. 그러면 이거 개인들 정말 묻지마 투자 하시는 분들 계속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하실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볼스탁 상장사 중에 좀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몇몇 있거든요. 제가 보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진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런 기업 말고라도 뭐 좀 딱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에게 재기회기를 만들어 주는 거는 뭐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력도 있고 조금만 견디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한테는 좋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불리고 주주들의 가치를 좀 침탈해야 된다고 하나? 그렇죠. 빼앗아 먹는 그런 사기치는 거죠. 예,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 재무제표에서 지금 쓰신 책이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나쁜 회사 골라내는 법이에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대훈 회계사님과 함께 나쁜 회사 재무제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출 분야가 있잖아요. 매출 분야에서 나쁜 회사는 어떤 게 나쁜 회사일까요? 매출 분야에서 나쁜 회사는 거짓 매출을 만드는 회사. 네. 실제로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잘 아는 지인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진성 매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나중에 못 받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주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인에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증빙을 만들어서 매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해외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로 재고를 옮기면서 매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 중에서 해외 자회사가 뭐 이제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아주 오래된 업력을 가진 회사들이야 뭐 웬간해서는 괜찮겠지만 그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해외 자회사가 지나치게 많은데 다양한 자회사가 있고 매출이 들쭉날쭉하는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돈을 못 버는데 해외 자회사들이 많다. 돈을 못 버는데. 예. 그리고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열거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열거가 돼 있는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장부가액이 제로인 기업이 많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해외 자회사다. 이름도 이상해요. 다 이상한 이름의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100억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계속 나서 지금 장부가가 빵원이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돈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 대주주가? 빼돌렸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상장 회사에 자금이 있으면 이 자금은 감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금을 해외 취직을 하면서 주식 자금을 해외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은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회계사가 해외까지 가서 감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고. 물론 저희들 감사를 합니다. 실제로 해외까지도 가서. 중요한 업체, 중요한 자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실제 그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도 하고 그게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도 살펴보고.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곁다리로 말씀하신 거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은 재무제표 보면 무조건 주석부터 보는데 주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 이게 주석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100억이 있다. 근데 이 100억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100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역을 보고 싶으면 주석을 봐라. 뭐 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오면 가로 열고 1을 해놓고 주 2 그런 것처럼
그 재무제표도 똑같이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덩그러니 놔두면 사람들이 이게 변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항상 뒷단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주석을 꼭 같이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석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주석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도 꼭 주석을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도 나쁜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제 현금 오름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익도 나요.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이 났어. 요약 재무제표에서는 영업이익도 플러스가 나. 예, 영업이익도 다 플러스고 계속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왜 이익이 나는데 망했을까? 네. 그 전에 알려고 한다면 현금 오름표를 같이 봤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 이익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매출을 만들어낸 거면 그게 현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 현금 오름은 항상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부 영유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손익계산서만 보고 아,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하는 회사구나, 이익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현금 오름표를 같이 비교해 놓고 아, 이 회사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는구나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자면 회사한테 매출을 주고 나서 세금계산서 같은 걸 받는 모양이죠. 받는 물건을 받는 쪽에다가 세금사를 발행을 하죠. 예. 계산서 발행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돈을 못 받으면 말짱. 그렇죠. 날정 도로공이죠. 그러니까 그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영업이익까지는 작성이 가능한데 예. 은행 기준으로 돈은 유입이 안 됐으니 그렇죠. 영업으로는 손실이 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잖아요. 속이다가 그 자금을 계속 어떻게든 차입금을 끌어다 쓰다가 뭐 유상자를 뭐 하다가 정확사채 끌어 쓰다가 안 될 때 네. 그때 펑 터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예전에 플랜트 업체가 많았어요. 네. 예전에 플랜트 업체들이 해외 쪽에 나가면서 여러 저가 수주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고 은행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과 동시에 차입금을 상환해 가려고 할 거니까 예. 그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매출은 유지할 거고 자기 입장에서는 1년만 기다려보면 더 매출이 올라갈 거다 판단해서 네. 이 가공 매출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차년도에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팡 터져갖고 뭐 업체가 망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 과거에 뭐 한국의 조선 업체도 좀 그랬고 네. 해외 수주했던 플랜트 사업 다 많습니다. 원가 분석 잘못해갖고 다 뒤집어 썼고. 근데 이제 그게 정부의 이용자 입장에서 현금 오름표만 봤더라면 다 회피가 가능해요. 네. 무조건.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현금 오름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는 무조건 같이 봐라. 자, 그럼 여기서 네.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무 쪽 현금은 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은데 네. 복잡하니까 네. 그냥 영업 현금 흐름만 보시라. 그것만 플러스만 계속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마이너스만 되는 기업만 아니라면 괜찮거든요. 뭐 3년 연속, 4년 연속 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런 기업은 뭔가 수상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조심해라. 현금 흐름표에 가서 영업 현금 흐름이 3년 이상 마이너스 나는 회사는 정말 조심해라. 뭐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뭔가 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 난다면 네.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출 중에서 그 대손 충당이 쌓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손 충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회사들은 대손 충당을 작게 쌓는 경우도 있고 크게 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미래에 제가 그러니까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미리 쌓아놓는 거거든요. 보험처럼. 그렇죠. 네. 보험을 미리 이제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비용을 미리 처리해 놓는 거라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매출이 그닥 고품질이 아니다. 앞으로 매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대손 때문에 그렇게 그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대손 충당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미치고 장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돈을 못 받는데 힘들게 고생해갖고 공사를 해봤자 돈을 못 받는데 그게 이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고려할 때 이제 좀 네. 조심하시라. 그렇게 네.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을 분석할 때 그 상대 거래처가 누구하고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한테 매출 채권을 발행했다. 예. 저 매출을 해서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런 건 사실은 거의 안전하다. 이렇게 그게 완전 신뢰성이 있다 볼 수 있는. 예, 뭐 예를 들어 뭐 8알이 삼성전자 매출이야. 예. 이거는 뭐 대손 충당 거의 안 쌓아도 상관없는 정도 수준인. 그렇죠. 우리가 잘못이 없는 이상 돈을 네. 다 받아줬으니까. 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앞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그 건설할 때 미청구 공사 그거 또 조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손 충당은 이제 일반적인 제품을 팔아가지고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게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 대손 충당이라고 보험처럼 쌓아놓는 거고. 네. 이 그 건설 회사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 치명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거를 미청구 공사 대금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미청구라는 거는 계산서 발행 안 한 것들.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는데 네. 공사는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건물 거의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 조건을 보면 어느 시점 어느 진행률이 되었을 때 청구를 해라는 조건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건까지 도달을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그 전까지는 공사를 했다면 청구하는 부분에서 미청구 공사로 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나중에 이제 매출 채권으로 바뀌어야 될 네. 대상이라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하지만 그런 미청구 공사를 청구할 대상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회사다. 삼성전자가 아니고 뭐 대도 안 하는 외국계 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미 부도가 나버린 회사다 치면 네. 우리가 청구를 한들 돈을 못 받으니까 미청구 그렇죠. 공사에 대손이 잘립니다. 그럼 그거를 그 상대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주석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석에 보면 상대방 주요 거래처 내역이 나옵니다. 주요 거래처 매출 대비 비중이 높은 건 다 나오죠. 예, 나오고 네. 그리고 만약에 주석에 안 나오겠지만 주석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사업 보고서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내역을 확인해서 이 회사가 매출을 어디에 또 주로 하는지 혹시나 특수관계자나 혹시나 이상한 업체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업체에 매출하지 않았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뭐 재미삼아 살펴볼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재미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진짜 무조건 한번 주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상식 외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많고 네. 충분히 이것만 봤더라면 투자를 안 했을 건데 고민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보신다면 지금 당장 다트 들어가셔서 네. 한번 그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라. 네. 그리고 살펴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을 보시든가 제 책을 보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주석사항을 보실 때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그렇게 너레이션 된 게 있어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거는 그런 시작해야지. 그냥 다 지나버리시고 표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주석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3번. 네. 주석 3번부터 보면 되고 그리고 주석 번호가 재무제표에 다 달려 있어요. 재무제표 보면 만약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된 게 있다면 그 옆에 주석 3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3번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마. 네, 맞아요. 그 재무제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자주 보시면 안 보이던 것도 보입니다. 네, 솔직히 뭐 저도 재무제표 보는 게 뭐 솔직히 어렵고 귀찮고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게 충분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 이제 또 그 비영업용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비영업용 자산이라는 거는 영업이 아닌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는 사장이다 치면 제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하지만 뭐 골프도 치고 싶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골프 치고 싶으면 회원권도 살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저게 엄청 유명한 관광단지에 리조트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뭐 어떤 땅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사업과 무관한 그런 총체적인 자산 그리고 주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단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식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그것도 비영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한 자산들. 근데 그 비영업용 자산이 사업용 자산보다 비중이 크다면 그 회사는 과연 좋은 회사일까 안 좋은 회사일까? 네. 이 회사는 아마
그러니까 자기 사업보다는 비영업용으로 돈을 벌는데 더 관심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부 가치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업에서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는 등한시하고 지금 뭐 다른 쪽으로만 계속 신경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업의 발전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주나 대주주가 본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 그렇죠. 제가 클라이언트 중에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M&A나 이런 투자 유치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이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아,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으시면 투자하시면 아마 향후에 이제 우리하고 시너지도 있을 거고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이런 투자는 이제 못 하겠다. 너무 제조업은 자잘하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서 매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차라리 나는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그냥 그걸로 이익을 내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그냥 개인 회사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그 뭐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자기의 사업 능력이 있는데 엄한 짓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데 바이오를 한다. 제조업을 하는데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완전 이상한 서비스업 같은 쪽으로 갑자기 뭐 제조업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화장품 뭐 개발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사람들 속이기 쉬운 그런 아이템을 막 해갖고 접목시켜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회사 사업과 연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재산 규모가 높아요. 이 회사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뭐 한국의 뭐 버크셔처럼 불리우는 몇몇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체 총자산보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주식자산, 타 상장 자산들, 뭐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재무제표상으로 자산 가치는 되게 건전하지만 본업이 뭐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본업이 뭐야? 근데 본업을 보면 본업의 성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물론 이제 구닥다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구닥다리 사업으로 해서 실패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옛날에 뭐 제 대표적인 게 흥하 타이어 이런 회사들은 지금의 넥센의 전신이잖아요. 발전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업을 열심히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업은 뒷전이고 예를 들어 재무 투자만 전문으로 한다면 아예 그냥 지주사로 그렇게 간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본업과 이게 헷갈리고 섞여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본업 성장성은 없는 건 분명히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대훈 회계사님과 함께 나쁜 회사를 피하는 회계를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쁜 회사의 전형적인 재무제표. 첫 번째는 대여금이 많은 회사를 잡아주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대여금이라는 거는 상장회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솔직히 주주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코스닥 상장회사나 코스피 상장회사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은 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돈이 합산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사회 위임을 하고 이사회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여를 할 수 있겠지만 대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대여를 하는 거죠? 사장이나 대주주가. 뭐 대주주한테 할 수 있고 특관자, 이제 특수관계자, 종속회사에 할 수 있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배임이나 횡령 행위라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나 배째 못 갚아 이래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대여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뭐하러 자기가 그런 망하는 회사에 대해서 왜 우리 돈을 써야 되는 건지. 대주주 같으면 그냥 주식담보대출을 받아도 되는 거고 자기가 뭐 자기가 개인으로 넣든지 왜 그거를 우리 그 소중한 돈을 그쪽에 이제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주는 돈을 이상한 회사들은 돈을 못 받아요. 또 주석을 보시면 대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소 충당금이 쌓인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주주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거 쌈짓 돈을 보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뭐 어떻게든 뭐 주가를 띄워서 뭐 주주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결국엔 뒤통수 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여 행위가 일어나고
공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액으로 계속 이제 대여 행위를 하다 보면 누적적으로 쌓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도덕적이지 않다 보고 네. 투자를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개인들이나 뭐 어떤 여타 단체나 이런 쪽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관계회사에 투자를 해외 관계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네. 이름 이상한 해외 관계사예요. 뭔가 바이오 한대요. 하는데 투자를 해놓고 그게 돈을 빌려줘. 왜 빌려줄까요? 왜냐면 투자를 해서 내가 자금을 그 사람한테 유상자를 해서 줬는데 네. 돈이 모자라는 건가? 그러면 이 회사 해외 자회사가 정말 진짜 장래 전망이 좋고 한다면 왜 외부로부터 자금을 못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지. 네. 그런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냥 이슈몰이로 그냥 투자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대여 행위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당장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금은 고금리 시대고 자금 조달이 힘든 시대거든요. 네. 아무리 유상자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안 대줘요. 네. 왜냐면 이자율 10% 넘고 뭐 내가 자금이 있다면 내가 못하러 그 위험 천만한 주식시장에 돈을 넣겠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든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파킹해놓겠죠. 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다른 그 눈먼 자금으로 계속 연명해왔던 기업들은 올 연말에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회사는 당연히 상폐되거나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리스크가 큰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여 행위나 뭐 그런 행위가 있는 회사들은 일단은 배제를 시켜라.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자회사를 굉장히 규모가 크게 설립하는 네. 경우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 매출이 나고 예. 매출과 뭐 영업이익은 당장 안 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예,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도 예, 있고 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여금이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네. 돈이 묶일 수도 있으니까 대여를 차라리 하면 빌려준 거니까 네. 어느 정도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 회사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투자 조인트 벤처라든지 그런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 정말 장래성이 있고 네. 우리 기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수익을 안겨줄 거라 확신이 있다면 지분으로 참여하지. 제가 만약 그렇다면 대여를 해주겠습니까? 자본 투자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대여를 한다는 거는 뭔가 이 회사가 의구심이 있는 거고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여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 회사는 곧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준다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회사 자체적으로 자금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주주가 아니고 제 3자한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게 먼저 우선적인데 네. 그게 자금이 안 되니까 유상자도 못 하니까 우리한테 SOS를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 대여행위가 일어나는 회사는 뭔가 수상하다고 일단 보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대여금이 나오는 거는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일단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결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계정 과목, 네, 안 좋은 계정 과목, 가지급금이 대여금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상장 회사도 대여금이 있으면 일단 저는 세학력을 끼고 봐요. 네. 감사를 할 때는 이 회사는 뭔가 이상하구나. 물론 대여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감사 절차도 엄청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네네. 예. 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시는 한 건 한 건 지금 듣고 계신데, 자, 다음 건으로는 개발비. 네. 개발비도 사실은 아주 이용하기 좋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좋은 항목 같은데요. 개발비라는 항목 자체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업은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판매를 통해 미래에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는 그런 과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래에 돈이 되니까 그거를 자산화시키는 게 개발비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줄곧 계속 개발비로 계속 계상해 왔어요. 계상해 왔고 현금을 계속 창출해 왔어. 네. 그런 회사는 신뢰성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개발비로 계상했는데 그 개발비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이런 회사에 대한 개발비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작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코스닥 상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개발비가 덩그러니 100억이 생겨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이익이 났어 갑자기 손실이 나다가 네. 그게 수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경우에는 감사인하고 악유가 심할 거예요. 그런데 실적 공시를 할 때는 일단 감사인하고 그 감사받기 전에 실적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났다고. 네. 그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개발비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감사인하고 분명히 악유가 생겨서 그게 저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비용으로 처리되면 이익이 날아가는 거죠. 이익이 다 날아가죠. 그 네. 줄어드는 만큼 다 손실로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발비로 만약에 많은 금액이 개발로 계상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네. 전액 비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폭탄을 안고 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임상 1, 2 하는데 그게 다 어느 순간에서는 뭐 개발비로 계상될 수도 있고 뭐 비용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연관된 일부 금액이 아마 개발비로 처리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다. 네. 갑자기 제품화가 안 됐다. 그럼 개발비 다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쌓아놓은 모든 개발비는 다 끝나는 날아가는 거죠. 예. 네. 대부분의 바이오회사는 거의 다 대부분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제품화가 거의 이제 그 확정적이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슈가 터져갖고 갑자기 망가졌다. 그러면 다 그냥 개발비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잠식이 아니었던 회사도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손실이 대규모 단기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내가 미리 개발비라는 항목을 미리 받더라면 이 회사는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면 올해 실적을 미리 잘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주목해 봐야겠구나 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회사들이 개발비가 있고 무슨 뉴스에 자주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자산도 튼튼하고 그런 회사로 착각할 수도 있다. 예. 이 개발비하고 무형자산하고 조금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일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도 있을 거고, 네. 영업권도 있을 거고, 뭐 개발비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대분류, 하나의 대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현금 여유가 많고 이런 회사들이라면 굳이 개발비를 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하고 끝내는 게 낫지. 세금 그렇죠. 내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비용 처리 다 해버립니다. 네. 엄청나게 연구 개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제품 뭐 프로그래밍 해갖고 무슨 하나의 그 게임을 만드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그냥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려요. 네. 다만 이제 그냥 일부 바이오 기업이나 일부 뭐 제약회사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투입한 부분의 일부는 어느 정도 제품, 그러니까 개발비로 뭐 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화를 시키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표현으로는 재무제표 마사지가 되는 영역인 거죠. 여기가. 그렇죠. 이거를 감사히 제대로 안 보면 예. 만약에 제대로 그걸 평가를 안 하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이익을 내고 싶을 때는 개발비를 올려놓고 네. 그냥 그냥 뭐 이번에는 손실 내자. 그러면 이제 개발비를 안 하고 비용 처리해버리고. 않아요. 그러니까 오너의 의사에 따라서 비용이, 그러니까 손익이 바뀌는 네.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행위가 이제 저희 감사인에서 통제는 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짓을 하는 데가 있다. 네, 실제로 있고 감리 지적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일반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실 비용을 쓴 거예요. 뭔가 개발하려고. 근데 이거를 비용을 다 떨으면 영업이익이 거의 그냥 제로가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재무제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의 업력을 쌓은 거고 이것도 우리의 재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무형자산 항목의 개발비로 이렇게 쫙 띄워넣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회계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는 사실 비용으로 떨어도 상관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쌓으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내게 되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상당히 허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의 뭐 시스템을 보면 이제 입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정을 안 봐줘요. 무형자산이고 뭐 자시고 뭐 소실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심사할 때 소실나면 끝나는 버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판단해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그게 덩그러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뭐 10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 손실이 10억 정도 나 있어요. 네. 그럼 15억만 어느 정도 그 개발비로 만들어 놓으면 5억 플러스? 네, 그러니까 이익이 나잖아요. 네.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뭐 아마 정보 이용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 회사가 영업 이익이든 손실이든 간당간당한 그 경계선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개발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봐라. 마사지가 들어간 거다. 분명히 그거는 감상이 나오고 뭔가 다툼이 있어서 의견 거절이 나오든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판단하기 맞는 거죠. 그럼 무형자산 어떻게 보셔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반인들이 무형자산 없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 무형자산이 많이 쌓여 있다는 부분은 뭔가 회사가 열심히 활동했다는 얘기도 돼요. 브랜드 가치나 뭐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 뭐 그러니까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행위, 회사를 억수로 뭐랄까 엄청나게 발전시키려는 행위를 많이 했다는 표시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 자체가 과거의 업력으로 봤을 때 계속 돈을 만들어 왔다면 그런 무형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도 못 버는 놈이 괜히 무형자산으로 계산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라. 네. 그러니까 업력이 뭐 예를 들어 업력이 뭐 3, 40년, 4, 50년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무형자산을 일부 쌓는 거는 뭐 회사가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고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쳐줄 수 있다. 그 이익도 꾸준히 나누는 회사라.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양해가 된다. 오히려 뭐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개발 기간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수익 창출 기간에 거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맞는데 업력도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이 이상한 회사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기네가 우리 대단한 우린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띕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눈에 이게 티눈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일단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뭐 회계를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겠다는 그 단어 자체가 회계를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얘기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원래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은 보통 주식을 사기 전에 재무제표를 보면 좋은데 주식을 사고 재무제표를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 저는 이제 투자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이제 자기 투자 대상을 선정해놓고 그렇게 재무제표를 봤으면 좋겠는데 뭐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일단 질러놓고 질러야 이제 재무제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돈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뭐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돈을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어느 정도 봐야 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할 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 주셔야 뭐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는 부정적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오히려 자기 신상이 더 좋다. 어떤 측면에서 마음 편하죠. 대여금 같은 거 나오거나 이런 무형자산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나 영업활동 전체에 비해서 무형자산이 많이 쌓여 있다면 이 회사가 지금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총자산 대비해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 총계가 1,000억인데 그럼 완전 하고 1,000억인데 무형자산이 700억이다. 그러면 300억만 유용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700억은 무형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물론 좋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700억에 해당하는 걸 미래에 창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런 회사들은 그런 공갈빵처럼 제가 책에 공갈빵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펑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도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다, 나쁜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뭐 그 회사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그 사업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주주들로부터 돈을 꿔서 또 조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이 아니겠죠. 그 돈을 가지고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이익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돈을 또 조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회사도 또 인수도 하고 그러니까 총 자산 중에 투자 주식이 70%예요. 이 회사가 있어요. 지주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그리고 그 회사들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 투자 주식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이 투자하는 회사의 실적이 다 나와요. 이 회사가 자산 총계가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이익이 어떻다. 근데 이 회사는 대부분의 투자한 기업들의 손익이 마이너스라.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회사에 몇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장 회사라면은 눈에 딱 보여서 우리가 답을 얻기 쉽지만 비상장 회사들은 비상장 회사 투자인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뭐 반기나 한 번씩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재무제표 나왔을 때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무제표가 이제 반기 공시하고 뭐 분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그냥 뭐 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그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몇천억을 갖다가 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계속 손실이 몇백억씩 나는 회사가 매년 몇백억이 나요.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그냥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없어지면 이 회사의 존속에 대한 그게 없어지니까. 왜냐면 이 회사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뭔가를 현금을 창출해서 뭔가를 만들 겁니다. 이 회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손실이 난다고 해서 버려버리면 이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는 있거든요. 갑자기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있어요. 이런 회사가 회사 있는데,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런 회사가 많아요. 솔직히 뭐 드러나진 않겠지만 이런 회사는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소액 주주 분들은 그건 뭐 괜찮겠지 뭐 자원 투자하고 어차피 주가 오르면 끝인데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 빠져나온 시기를 안 줘요. 이 회사들은. 그런 시기를 준다면 자기들만 몰래 알고 있다가 터지기 전에 몰래 빠져나오는 겁니다. 소액 주주들은 어느 순간 되면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바로 뭐 거래 정지되고 그냥 그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많은 회사들 중에 왜 굳이 그 회사를 투자하느냐 말이죠. 아무리 좋은 회사는 늘리고 늘렸는데 특히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주장은 안 하지만 요새 같은 지금 같은 자금 조달이 힘든 시기에는 이런 회사들은 자금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영업활동으로 영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본이득이에요. 이슈 터트려서 자본을 비싸게 조달을 해서 나중에 그걸로 이익을 챙기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회사들이 서는 자리가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회사는 나중에 손을 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회사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빠져나갈 시기를. 근데 소액 주주들은 그게 쏙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팔지도 못한 채 묶여갈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 이제 에비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에비타는 약간 논란의 여지도 조금 있긴 한데 왜 에비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비타 볼 시간에 영업 현금 흐름을 보고 현금 흐름표를 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정보 이용자들이나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표 보기를 싫어해요. 어려워.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거꾸로 돼 있고 뭐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뭐 한데 영업 현금이 뭐가 있고 뭐 자산 부채 변동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이게 왜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겠고 투자활동 현금 이건 또 뭐고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이게 가로가 저도 가끔씩 이 가로가 무슨 가로지? 이 거꾸로 봐야 되는데 그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죠. 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에비타를 봅시다. 에비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영업 현금 흐름의 축약판이라 보면 되거든요. 약간 조금 뭐 자세하진 않지만 영업 현금을 러프하게 볼 때는 에비타만 봐도 되니까 그 에비타만 보고 이 회사가 실제 사업을 통해 이 정도 영업으로 이 정도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나 가만히 있어도 투자하는 데서 많은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벤처 투자자나 안 그런 PEF나 이런 데 자기들이 이제 그 투자 가치를 산정을 할 때 EV 에비타라는 상대 가치법을 사용하듯이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에비타 수준만 어느 정도 안다면 이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고 에비타가 안정적으로 창출이 된다면 이 회사는 그래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구나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비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고 에비타는 또 구하기도 쉬워요. 그냥 영업 이익에 강간상업비만 나오면 돼. 심플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손익계산서만 보고 이 회사가 영업 손실이 났네. 뭐 그렇게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영업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에비타는 양이 플러스일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 중에 일부가 드디어 에비타가 플러스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감가상각이 워낙 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진짜 감가상각이 다른 회사 매출보다 더 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감가상각을 제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감가상각이 결국 현금 흐름, 그러니까 수익으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전에 이익이 났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게 바로 에비타 이렇게 말씀드린 그 텍스와 감가상각 전에 이익이 얼마인지를 구분하는 게 에비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LG 엔솔이라든지 네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2차전지 회사는 설비 투자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엄청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게 비용화되면서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이익이 별로 이제 어느 정도 안 나고 후단에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때 손실이 많이 난다는 거죠. 초반에.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 영업을 통해서 배터리 팔아갖고 벌어들이는 거는 계속 현금이 쌓인다는 거예요. 네. 실제는 손실이 나지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초기에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LG 엔솔이나 이런 부분은 공장을 딱 지어놓고 공장을 몇십 년 쓸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개보수는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에비타가 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회사나 네. 그냥 일반 전자제품을 사출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회사는 에비타가 난다 하더라도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비타가 나는 그 돈만큼 재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재투자를. 왜냐하면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야 네가 이거 계속 라인을 깔아줘야 내가 발주를 해줄 거 아닌가. 네. 안 깔아주면 딴 데 줄 거야. 이래 해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애써 벌었는데 네. 뭉텅이를 다시 설비 투자를. 관계회사, 밸류체인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들어 하청을 받는 하청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에비타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에비타로서의 가치가 없다. 보면 되지만 그런 LG 엔솔이라든지 기타 이런 그 대규모 투자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런 회사들은 에비타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한 거를 계속 뽑아 먹을 수 있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적자를 내면 회사 망하게 돼요. 자본 잠식되게 됐으니 그거를 이제 회계상으로 분할해서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뭐 7년 상각, 뭐 10년 상각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은 별로 안 좋은 게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첫 해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에비타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 오늘 그 이대훈 회계사님 통해서 막힘없이 그냥 쭉쭉쭉쭉 너무너무 얘기를 잘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갔는데 저희 채널 처음 나오셨어요. 느낌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좋습니다. 저희가 잘 받아들이죠. 아마 다른 채널 가면 이렇게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뭐 책을 그래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뭐 책만 읽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또 궁금한 게 많았어. 저도 회계사 만나면 이런 궁금한 점들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채널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경제 금융 증권 그 전문 채널이라 투자를 실전에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솔직히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그거 뭐하러 보냐. 솔직히 뭐 그거는 이슈에 따라 다르고 뭔가 수급에 따라 주가가 변동되는 거지 재무제표 그거는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회사를 알아야 된다. 알려면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이제 재무제표를 자세히는 못 보더라도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조건 보고 넘어가시라. 그래야 나중에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나올 건데, 그 회사들이 내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없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곧 이제 4분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12월 말 되면 실적이 이제 나올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하셔갖고 이 회사가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고 4분기에 이렇게 됐을 때 이 회사가 자금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이 회사는 현금을 봤을 때 앞으로 자금 조달을 안 하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면 미리 손절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할 말이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에서는 일단 재무제표를 보는 시기가 도래했다. 한 번이라도 제발 믿어주시고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상폐될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12월 연말 전까지 보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가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그것도 이제 연수가 거듭되면서 현금이 말라가는 회사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그런 기업부터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지금 있는 시점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나쁜 회사 재무제표라는 책을 써주신 우리 선일회계법인의 이대훈 상무님 파트너를 모시고 나쁜 회사의 재무제표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대훈 회계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